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입니다. 언제 복구가 끝날지 계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국민 불편이 클 전망입니다. 우선 제대로 된 전산망 이중화 장치가 있었다면 전산실 한 개가 불이 났다고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은 카카오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당시 카카오톡에 보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놓고 정작 정부는 2년여간 손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컴퓨팅 서버, 네트워크만 아니라 냉각장치, 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장치까지 모두 이중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대비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역 분원의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대전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화재지만 완전히 진화하는데 2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충분한 ESS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포수 없이 투수만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후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김 비서관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빠진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을 제외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여서 국감 대상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총무비서관은 국감장에서 정윤회 문건 의혹, 윤석열 정부 총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추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비서관 대신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랫사람인 비서관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속실장도 작년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행정혁신 사례로 김 비서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총무비서관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돌연 부속실장으로 발령낸 것은 국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실세라는데도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을 시민운동 시절부터 줄곧 보좌해 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1급 공무원이지만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기본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국회에 나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정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세 비서관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도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김 부속실장을 다시 총무비서관으로 복귀시킬 것입니까? 정부가 1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지난 7월에는 전월 대비 2.7% 깜짝 증가했다가 8월에는 오히려 2.4% 감소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7월은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의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 시기입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7월 늘었던 소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8월에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는 1% 늘었지만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는 각각 3.9%, 1.6%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와 산업생산 지표도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7월 소비가 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소비 쿠폰 등 정책 효과 등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 만에 소비 쿠폰은 어차피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한 소비 쿠폰에 쓴 돈은 이번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시스템 복구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우체국 쇼핑몰 마비로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쪽 전산실에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 이중화 장치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만 투자했더라면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에는 국민 세금을 마치 제 돈인 양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지원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전산망에 1조 원을 투자했더라면 좌절하는 소상공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민생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해당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총리실은 김 총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제보자가 먼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라며 진 의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직원이 제보자에게 3,000명의 6개월치 당비 1억 8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입니다. 지금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해당 시의원이 이미 탈당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 내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 국힘과 같은 수사를 받음으로써 의혹을 털어야 합니다.